2026년 2월 27일 오늘 금요일 대한광고 트위터 신호 기술하겠습니다. 지금 시사 말하자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지금 한 40-50% 지지, 국힘당은 17% 지지까지 나오고 있어요. 거의 뭐 지지할 것이 없는 그런 정도고, 지역별로도 전국적으로 따돌려졌는데, 특히 TK가 국힘당의 아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겨우 동료를 했거나 그나마 떨어졌거나,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TK까지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전체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앞섰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보수라고 뭐 이름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거의 싹쓸이가 되다시피 했는데,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보수 진보냐 할 때 이제 진보 쪽에 그 후보였었고, 그런데 우리나라 종래에 좀 말할 때 진보는 민주주의를 잘하고 보수는 경제를 잘한다 이렇게 말해왔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경제까지 포함해서 코스피, 유천피 넘어간 것이라든지, 그리고 그 한미 관세 협상 같은 거, 그런 그야말로 무도하게 짝이 없는 트럼프 같은 경우를 잘 극복해내는 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참 이제 보수는 무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도 물론 아니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새만금이 저기 아마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도 새만금을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상당히 반대했었고, 특히 그 일반 지식인들 가운데는 도울 김용옥이 새만금을 굉장히 이제 비판했죠. 그때가 벌써 20세기 말이니까 지금 2026년이면 무려 한 30년 가까이 새만금은 애물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윤석열이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를 열었던 것이 기억나네요, 여름에. 그것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됐는가는 제가 굳이 여기서 말하지 않겠는데, 아무튼 새만금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오늘 내가 들어서 알았는데 여의도 면적이 140배랍니다. 여의도가 얼마나 넓습니까? 넓은데 그것에 140배니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오늘 그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이 로봇 만드는 공장이나 이런 걸 전부 다 들이기로 AI라든가 모든 것을 이제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오늘 그 기념식을 갔더만요. 정말로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운도 좋은 거죠. 운도 좋은 것도 능력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종래의 대통령들처럼 재벌들에게 뭐 어디 이리 가서 저리 가서 뭐 건설해라 뭐 이렇게 뭐 명령하지 않고 항상 부탁하고, 오늘 또 뭐 기념사 때 보니까 뭐 정의선 그 현대자동차 회장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겸손한 모두죠. 윤석열 바이든하고 같이 그때 뭐 조지아에서 술 처먹고 노래할 때 삼성 이재용이라든가 그 현대 또는 그 SK 뭐 그 재벌들 데리고 다니면서 마치 무슨 뭐 자기가 거느리는 무슨 뭐 똘마이들 거느리듯이 그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뭐 투자하게 하고 뭐 했는데, 사실 그때 바이든이 뭐 지원금 준다는 것 하필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 바람에 다 공수표 된 거 아니에요? 그 미국에다 공장 세워가지고 그쪽 일자리만 만들어주는 그런 어이없는 수였는데, 그게 사실 그 삼성 이재용이나 뭐 현대나 또는 SK가 얼마나 뭐 내켜서 했던 일이었던가요? 할 수 없이 그 윤석열의 비위 좀 맞추려고 윤석열이가 또 바이든한테 그냥 상납하겠다니까 그것을 뭐 마다하지 않을 수 없어서 했던 것이고, 결국 그것은 지난번 조지아 사태, 현대판 노예사냥 같은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재명의 삼성도 텍사스 공장도 짓다가 철수해버렸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전혀 반대로 그 한미 관세 협상 할 때도 재벌들을 거느리고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시고 와서 직접적으로 재벌들이 그 상담 전면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 뭐 이랬었고, 또 국내에서도 이 지방 배치하는 것도 재벌들이 자율적 의사로, 그래서 뭐 지방 그 균형 발전 이런 것을 같이 기할 수 있게, 그래서 뭐 삼성도 평택에다가 종업원 6만 명 규모, 6만 명이라면 도대체 상상이 됩니까? 사실 그 미국 텍사스에다가 뭐 지원금 맡기라고 바이든 때 진 거 그거 1,000명짜리랍니다. 조지아 현대판 노예사냥 짜는 거 8,000명짜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택이 짓고 있는 삼성이 6만 명이니까 상당히 되세요. 그리고 정의선 그 현대자동차가 지금 새만금에다가 로봇 공장이나 이런 거 다 짓는다는 것들이, 그 뭐 아까 말했잖아요. 여의도 면적이 140배라는데 그 새만금에 들었을 때 도대체 얼마나 그 규모가 클지. 그리고 이미 그 반도체 만드는 영인 거기 하이닉스인가요? 거기도 지금 무지막에 원래 계획을 3배로 늘려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당장 내년부터 생산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단축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유능하다 하는데 방점을 주려고 그래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재명 민주주의는 뭐 더 말을 필요도 없고, 굳이 여기서 제가 강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거는 뭐 확실한 거지만, 경제적으로 유능하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게도 계속 유화 조치를 벌였는데, 김정은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트럼프하고는 못 만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적대국이다. 그리고 유화책이 사기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인가요? 국힘당 그 대표가 짝사랑했다는 둥, 굴종이 대북 정책이라는 둥, 뭐 약점 잡혔다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정은이 말이 뭐 저도 듣기 싫은 것은 마찬가지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듣기 싫은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근데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그 김정은이 말이 그냥 속된 말로 개소리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말대로 또 팩트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김정은 이야기는. 유화정책이 사기극이란 말이 김정은식으로 말하면 그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말하고 싶은 것은 비핵화가 아니거든요. 북한 비핵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비핵화란 말을 트럼프도 입 밖에 꺼내지를 못해요. 이번에 김정은이가 만나자고 하니까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건 없이 만나는데 조건 안 하겠다. 김정은이는 비핵화라는 것을 이제 핵 군축으로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만나자 이렇게 말하고, 트럼프는 아무 조건 없이 만나자 이렇게 하고, 그러나 뭐 이제 전에 싱가포르 이럴 때 만날 때와 입장이 달라진 것도 없다 했지만 그 말이 뭐냐면 비핵화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비핵화란 말을 못 꺼내겠는데 이재명은 지금은 당장 핵동결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나 북한에서 말은 뭐냐면은 그 핵동결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비핵화란 말 그것을 숨기고 핵동결 이야기하면서 유화조치를 쓰니까 사기극이다 이런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말이 옳다 그르다는 놔두고, 나도 물론 그러다고 생각하는데, 김정은 식으로 말하면은 말은 팩트는 맞아요. 왜냐면은 너희가 비핵화라고 하는 그 속임수를 숨기고 핵동기라고 말로 일단 이 사탕 발림해가지고 사기극을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이 말했던 식으로 무슨 뭐 짝사랑이고 무슨 뭐 굴종 이런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이야기는 그 참 오죽이나 당내에서도 또는 지지율은 뭐 한심하게 따졌고 이제는 뭐 거의 식물정당 돼버려가지고, 게다가 그 본인이 또 당내 입지도 한마디로 하늘방석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말꼬리 잡고 뭐 흉내나 보는 그런 식인데, 뭐 그건 사실 논평을 할지 못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 안에 그 이현주라고 하는 최고위원이 원래는 그 보수 인사인데 민주당으로 복당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옛날에 그 보수 인사로 활동할 때 리박스쿨에서 강연한 것,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미화 강연한 것을 지금 그 들통이 나가지고 아주 그 참 곤혹스럽게 됐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특히 순혈주의자들 볼 때는 뭐 당장 자명해라 이런 식이고, 근데 이제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이현주 본인이 이제 어떤 그 최고위원이잖아요. 그게 아마 선출직 최고위원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당 최고가 이제 대표가 정청래 대표인데 정청래가 지명한 최고위원이 아니고 뽑힌 최고위원이니까 그게 무슨 그 제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뭐 사임한다고 그럴까 뭐 그런 일도 본인은 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굉장히 충격이죠. 식민지 근대화론 뭐 전부 그런 것들만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는 뭐 그 식민 사학계 또는 뭐 완전히 그 식민지 근대화론 그 뉴라이트 아주 그냥 사관을 아주 그냥 제대로 본인이 그걸 강조하고 있고, 언젠가 체육 내부시험에 나와가지고서 변명해보라고 자기를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확 자기가 어떤 그런 전향했던 라는 뜻을 밝혀서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또 그걸 또 아주 그냥 궁색하게 딱 변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참 너는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고 말았는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어요. 진보 진영에서 이제 그 이현주를 이업으로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원래 정체를 모르면 물론 이업이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정체가 탁 드러났기 때문에 뭐 그럴 염두도 없고, 이제 그걸 시도하기 어렵겠죠, 본인도. 소위 말해서 이 속에 들어와서 트로이 몽마처럼 뭐 그러겠다는 것 아니었어요? 이제 그건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업은 아니니까 놔두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이현주 씨한테 고언을 하자면은, 그 이현주 씨가 굉장히 추앙이 맞지 않던 박정희나 이승만을 많이 이야기하던데, 박정희에 대해서 제가 말할 테니까 과연 전향이라는 것이 뭔지, 박정희는 반대로 이제 그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했으니까, 그러면 이현주는 지금 처지가 본인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니까는 이제 보수에서 진보로 전향해야겠지만은, 그런 것을 생각하는 하나의 그 반면 거울로 삼으라고 박정희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희는 그 큰형이 박동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농부고, 원래 박정희 아버지는 동학 적주였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동학혁명 때 적주였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형적인 농부의 집안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윤보선하고 박정희가 이 대통령 선거를 했던 1963년 대선 때 왜 그 영원한 농민들이 박정희한테 많이 표를 몰려주냐면은, 윤보선은 부잣집 도련님, 그러니까 귀족 이런 느낌이고, 박정희는 농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영원함이 월표를 줘가지고서 그래도 이제 겨우 15만 표로 이제 이겼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제 박정희 아버지도 동아주 출신이고, 그다음에 박정희 큰형 박동희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그야말로 농사꾼이고, 박정희 셋째이 박상희였어요. 박상희가 박정희를 막냅니다. 박상희가 이제 박정희가 가장 존경하는 형이에요. 셋째이 지식인이죠. 그리고 박상희를 이제 누구라고 하면 금방 하냐면 김종필의 장인이에요. 장인. 그러니까 김종필이 이 부인이 박정희 조카 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박상희 딸이 이제 김종필 부인이죠. 장인이. 근데 그 박상희가 1946년 10월 1일 날, 그러니까 그 해방 이듬해죠. 10월 1일 대국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처형됐어요. 그 박상희가 그 남도당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니까 그 빨갱이라고 저는 그걸 말하면 안 될 것이 뭐냐면은 1946년이면은 해방 이듬해니까 우리가 그 대한민국 정부가 그 이승만 정부가 제1공화국 수립된 게 4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려 2년 전이니까 그것은 이제 뭐 무슨 북한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남도당은 북한하고 또 다른 이야기니까. 그 하여튼 대국폭동으로 처형됐는데 그 박상희의 친구가 함태성이에요. 그러니까 박상희랑 함태성은 박정희를 굉장히 이제 지중지하는 동생이죠. 박정희가 또 이제 그 동생이지만은 어떻거나 그 교사 출신이기도 하고 또는 장교 출신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박정희는 자기 형 박상희와 또 형 친구 함태성이나 이런 선배들에 대한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존경할 때 해서 본인도 이제 자익이었죠. 이 남부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순 항명 사건 때 군수군 그때도 이제 1948년이죠. 1948년 10월달에 여순 항명 사건이 생겼는데 그때 숙군 작업할 때 이제 그 걸려들었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군내에 이제 자익이니까 박정희도 이제 거기서 완전히 이제 총살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 거죠. 그때 이제 수사관이 누구였느냐면은 김창룡이라고 나중에 이승만 정부 때 그 특무대장이 특무대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보안사 같은 거예요. 기무사나 보안사나 또는 이번에 그 뭐였죠? 그 정보사 지금 없애버리지 이번에. 그게 이제 특무대장 했던 일인데 그 김창룡이가 수사를 했고 그랬는데 그 누굽니까? 백선엽이가 이제 많이 군용 활동을 했어요. 그 박정희에 대해서 좀 그 김창룡이한테 어떤 좀 설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김창룡이가 수사할 때는 영락없이 뭐 총살감인데 그때 박정희가 이제 전향을 합니다. 전향을 하면서 뭐 자기만 전향하고 안 먹히니까 당연히 이제 이 자기가 아는 조직을 싹 소위 말해서 이제 고아 맞춰가지고 김창룡으로 하여금 이제 그 말하자면 취업을 안 받고 그냥 군복을 벗는 선에서 이렇게 이제 풀려났어요. 그래서 박정희는 그때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 좌에서 우로 완전히 이제 전향을 했죠. 이제 그렇게 군복을 벗고 그냥 이제 문관으로 그냥 이제 군대에 뭐 이렇게 출정을 하다가 6.25가 터졌잖아요. 그 한 2년 뒤에. 정확하게 2년이 아니죠. 1년 몇 개월이죠. 왜냐하면은 여순 항명 사건은 48년 말이니까 박정희가 풀려나고 48년 말에서 풀려났으니까 49년 초에 풀려났으니까 그 6.25는 50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1년 한 반 정도에 6.25가 터지니까 완전히 이제 다시 그때는 뭐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뭐 지휘관도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박정희도 어떻든 이제 뭐 군복은 벗었지만은 문관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다시 복직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세탁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쭉 잘 해왔죠. 그러나 박정희는 그 어떻든 자익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 내내 별로 군대에서 그 꽃보직 좋은 자리는 어려웠고 항상 그냥 한직에서 이렇게 좀 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5.16 쿠데타로 집권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미국의 이제 CIA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의심을 하죠. 왜냐하면 박정희 출신이 아니까 좌익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쿠데타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이제 그 실각된 정권은 장면 정권인데 장면 정권은 완전히 친미 정권이거든요. 가톨릭 그 신자고 그리고 이제 장면은 원래 이제 가톨릭 그 지도자였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때는 또 그 일본과도 친했고 또 미국과도 친했고 바티칸과도 친했고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우파죠. 민주당 정권이긴 하지만 우리는 자꾸 민주당 정권하면 좌파라는데 그건 그러니까 맞지 않는 팩트가 안 맞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 장면 정권 실각시키고 들어서 적정인가 이게 빨갱인데 쉽게 말하면 그래서 미국에서 그 당시 그게 케네디가 그때 이제 대통령 때인데 아주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의심을 풀어준 세력이 누구냐면은 한기총 그러니까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그때는 이제 대표 누구냐면 한경직 목사였어요. 그 명동의 연합교회 그 북에서 내려왔던 서북 출신 서북 청년단들하고 같이 내려왔던 그러니까 제주 4.3을 진압했고 뭐는 서북 청년단 알잖아요. 그게 뭐냐면 북에서 서북 청년단 안에는 이제 기독교인이 많거든요. 북에서 이제 그 지주 자본가 또는 친일파 기독교 뭐 이렇게 하면 막 박해를 한 바람에 내려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그게 그 대한청년회라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지하다가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됐는데 그게 어떤 날이 많이 냐면 그 서북 청년단 안에는 이제 원래 그 좀 다른 이야기인데 처음에 서울대가 그 경성대대가 서울대로 바뀔 때 국대한 반열에 가지고 뭐 학생들이 집단 동맹 휴학 입을 때 있었어요. 동맹 자기들 스스로 자퇴 입을 때가 그때 막 부족한 인원을 채우느라고 그 서북 청년단 안에서 많이 서울대로 이렇게 막 입학을 받아줬어요.
그때 뭐 서울대 그 총장이 미군 뭐 군발인데, 그것도 뭡니까? 장성도 아니고 장교인데, 무궁화 2개짜리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나이도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급작승급, 어느 해, 그러니까 미군 군정기간 동안에 서울대 이 들어온 사람들은, 다른 해 들어온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좀 마구잡이로 들어온 사람이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대부분 그들이 이제 영문과 뭐 이런 쪽에서, 아주 이제 영어를 그냥 열심히 잘해가지고 미국어 그냥 아주 그냥, 소통이 잘 되는. 그래서 아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이 케네디 정부에게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박정희가 소위 말해서 이제 5.16 쿠데타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빨갱이로 의심받고 연결되는 것을 불식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하필 누가 내려왔냐면은 한태성이가 내려왔으니까 북에 갔죠. 박상희는 아까 죽었다 했잖아요. 박정희 형은 대북폭도도 죽었는데 한태성이는 이제 아마 본인이 얼굴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한태성이 그때 이제 김일성이의 지령을 받고 김일성이는 속으로 좋아했겠죠. 아 남한에서 이제 그야말로 과거에 남방 출신이 쿠데타를 했으니까 이거 좀 볼일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그때만 해도 이제 6.25 이후에 한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우리는 좀 상당히 부흥이 좀 느렸지만 경제 부흥이 북한은 빠르게 부흥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북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진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북한의 그런 청와정책, 청와공세가 이제 굉장히 걱정됐던 건데 한태성이를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한태성이는 이제 박정희가 옛날에 자기가 사랑하던 후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만나면은 어떻게 좀 잘 지내보자.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제 저절로 적화 통일도 되고 뭐 이렇게 막 기대를 했겠죠. 근데 박정희 입장에서는 큰일 났죠. 자기가 전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안 그래도 미국으로부터 의심받고 있는 것을 가까스로 해결했는데 다시 황태성하고 만났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히 시켜가지고 없애버리라 해서 황태성이가 누구 이게 있는데 두 사람이 소위 말하면 이제 가채처럼 내려갔다가 그대로 이제 죽임을 당했죠. 없애버렸죠. 지도세도 모르게. 왜냐하면 무슨 재판 이런 거 필요 없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소문나니까. 왜냐하면 박정희로서는 황태성이가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뽀록나면은 미국으로부터 안 그래도 의심받는 데만 의심받겠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도세도 모르게 긴급히 시켜서 없애버린 거죠. 왜냐면 김종필도 사실은 자기 장인의 친구인데 아마 모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됐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쨌든 박정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덧씌워졌던 그 좌익이라고 하는 이 굴레를 완전히 그냥 전혀 반대로 벗어서 그렇게 전향한 것으로는 성공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전향이 있죠. 황장엽이 주사파 본인이 유일사상을 만들었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넘어와가지고 완전히 반대로 이제 지금 아마 한장예비가 아마 우리 지금 국립묘지에 붙였을 거예요. 어디 서울인지 대장이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전향이다 말이에요. 이현주 씨도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이상 리박스쿨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가 뉴라이트 사상이라든가 식민사관이라든가 대주당상 일제가 무슨 우리를 했다든가 또는 무슨 대한민국이 건국이 648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 아주 그냥 그 다음에 박정희 무슨 미화 이승만 미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승만은 여러 가지 할 이야기 좀 하는데 단순히 무슨 4.19 그다음에 하와이 망명 이것은 다 하는 것이고 세계적으로요 자국민을 가장 많이 죽인 지도자로 꼽히는 사람이 스탈린이고 마오쩌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승만인데 근데 스탈린하고 마오쩌둥은 우선 거의 살인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죽인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이승만이 세 번째라는 거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많이 좀 절대수가 떨어지는 세 번째긴 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전체 인구 대비 희생자 수를 생각하면 비율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승만이 아마 스탈린보다 마오쩌둥보다는 더 앞설 것 같아요. 또는 왜냐하면 마오쩌둥은 스탈린은 원래 당연히 왜냐하면 러시아 인구가 소련 인구가 우리 한 9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1등인 것은 맞고 마오쩌둥이 2등이었는데 마오쩌둥은 이제 죽인 숫자도 많지만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따지자면은 오히려 마오쩌둥이 3위고 인구 대비로 하자면 비율로 말하자면 이승만이 2위가 될 정도로. 그럼 어떤 공이 있고 어떤 미화할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고 뭐냐면요. 지금 현행 헌법에 4.19가 들어가 있잖아요. 4.19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승만에 대한 부정이에요. 부정. 이현주 씨는 인정주의자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미화를 하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공산주의로부터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승만의 덕이 아니냐 이래가며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이 사실을 사실대로 존중하자고 그러던데 그것이 아니고요. 헌법에 3.1절 4.19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3.1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대한제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일제도 물론 부정한 것이지만 일제와 한일 이란 병합조약을 맺었고 일산늑약을 맺었던 그런 대한제국의 다른 일방 그 자체를 같이 통으로 무시한 것이 3.1운동이고 그 다음에 4.19는 이승만의 제1공화국을 부정한 것이 4.19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5.18은 아직 안 들어갔는데 5.18 이제 다음 견학은 들어간다는 건 지금 완전히 이제 공론화 된 거 아니에요? 그럼 5.18 들어가고 5.18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유신헌법을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럼 5.18 들어가게 되면 박정희 전두환이 부정이 되는 거죠. 그때는 무슨 산업화의 공로는 좀 있네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그런 얘기가 이제 맘먹히는 거죠. 그건 아직은 5.18이 안 들어갔으니까 아직은 개헌 안 했으니까 그건 놔두더라도 박정희 놔두더라도 이승만은 적어도 완전히 부정이 된 지도자예요.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 조선 27왕 중에서 연산군하고 광해군은요 실록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연산군 이렇게 광해군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조족이라고 안 붙여요. 왕조시대 때 그것도 같은 이씨 왕실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정통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 조선왕조로 말하자면 광해군 연산군처럼 폐군 됐단 말이에요. 그 폐군이니까는 조족을 안 붙이고 일기도 실록을 안 붙이고 능도 능이 아니에요. 연산군 묘 광해군 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지금 사실은 저기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붙였는데 그것도 시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뭐 묘 가지고 지금 민주화 시대 때 그거 가지고 짜증나게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 4.19 헌법에 명시했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군, 이제 이거는 폐군이 아니라 폐위죠. 완전히 그러니까 조선 27왕 중에서 두 왕을 빼잖아요. 항상 25왕만 쓰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폐군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20명 중에서 또는 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를테면 그걸 아시라고.